네, 지금부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컨퍼런스 프로그램 일정대로 전문가분들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부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와 건강검진 활성화가 주제가 되겠고, 첫 번째 세션은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 건강 통계와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로 5분의 토론자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건강보건 통계의 활용에 대해서 4분의 전문가가 토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질문에 대한 토론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각 토론자께서는 약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임선정 수석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임선정 수석입니다. 국립재활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이제 장애인 건강 검진의 미수검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장애인 건강의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 정책 수립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건강검진 통계가 결국은 장애인 건강 정책 수립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보고 이제 통계로 보는 장애인 건강 데이터 현황과 과제, 그리고 건강검진 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어떠한 재원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들은 여전히 건강검진센터에 접근이 어려웁니다. 그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건강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20, 30대 장애인 검진률이 장애인 미수검률이 5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장애 유형별로 건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을 보면 자폐성, 지적, 정신, 뇌병변,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의사소통에 대한 이제 질문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환경 적응이 어렵고 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검사에 대한 이해, 병원에 대한 불안감 해소, 의료진들의 장애 이해와 소통 가능한 인력 배치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뇌병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검사를 위한 이제 별도의 장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 유형별로 각기 다른 만성질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장애 유형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만성질환 검사 바우처를 고혈압, 당뇨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만성 질환 바우처가 제공돼서 그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빈도 질환 1위로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구강 관리는 여전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제 정신적 장애인, 자폐성, 직접 정신 장애인 분들은 치은염과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치아 우식, 치아의 발육,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일환 등으로 구강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현재 구강보건법 제12조 2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준과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14곳밖에 없어 확대가 필요하고요. 지금 최근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의 치과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애인 진료비는 약 16조고요. 간병비, 의료 소모품 등 이제 개인 부담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호 과장님께서 말씀은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장애인의 진료비는 지금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진료비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직접 비용만 밝혀져 있고요. 실제 재가 장애인들은 호흡, 식이, 배뇨 등 각종 석션기, 기저귀, 소독 등을 위한 거즈 등 의료 소모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비로 장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의료 비용의 통계를 산출할 때는 좀 종합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자살이 높다라는 거에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12.1%, 그 다음에 0.7%는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구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인 장애 유형인 자폐성, 정신 뇌전증, 안면 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망률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 요인이 높은 대상군은 집중적으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방문하기 전에,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건강검진 센터에 잠시 들려서 현황은 어떻게,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를 이제 작년에 개원을 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인과 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 장애 특화 검진, 수어 통역사 채용,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등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내시경 검진을 위해 준비 시간만 약 한 40분 정도 걸리고 비장애인에 비해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장애인분들 도와드리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근무자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개선점들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생애주기별 특화 건강검진 항목이 필요합니다. 15개 장애 유형은 장애 유형별로 다 다른 개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생애주기별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장애치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건강권법에는요, 지방의료원 35개소에서 장애치나 건강검진 의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시작으로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립재활원은 중앙 장애보건의료센터를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곳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센터는 이제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서비스 지원, 건강정보 제공,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 훈련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별 센터가 중진료권으로 최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는요. 첫 번째로 종합적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수립을 위한 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그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주고 연구 조사를 하셨는데 아셨겠지만 이제 15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지역 연령, 소득 등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통합조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의료 접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주치 시범사업,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업,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등 이제 현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장애인들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및 치료,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의 정보가 아직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5월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속히 또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로드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부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야 이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거와 연관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선정 수석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마루입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또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오늘 국립자료원에서 우리 호승희 과장님,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주희 연구원님, 권수영 연구원님, 또 김예순 연구원님 이렇게 발표 쫙 보니까요. 정말 제가 오늘 많은 공부도 됐고 정말 정확한 팩트 위주로 우리 장애인 건강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저는 좋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 했을 뿐인가요? 완전히 또 짧게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제 경험상 위주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서울시 의회에 있을 때 우리 장애인 건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도 작년에는 장애인 총연합에서도 우리가 장애인의 자살 건강 관련돼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예방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까? 정기 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모든 분들이 지금 위구동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장애인 연구원님들의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발제문의 장애인 건강 통계를 보면요. 장애인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또 장애인의 의료적 욕구 해결도 미흡하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꾸준한 또 장애 관리라든지 재활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는 그 소득 보장만큼 정말 높습니다. 예,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못 받는 이유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 39.2%고 또 이동이 불편해서가 한 25%. 이건 뭐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접근과 또 치료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게 오늘 통계에서도 좀 확실히 드러났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장애인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 건강검진 안에 탈의실도 문제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저를 위한 맞춤형의 그런 의료 장비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체지방 검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서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체지방 검사가,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검진을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겠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열악한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현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 있을 때 사실 서울시에는 위탁병원이 9개가 있고요. 정신병원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감을 만들어내고 토론회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서 서울의료원에 2016년도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가 이거 보고 토론문을 쓰다 보니까 오늘 김성우 원장님이 이제 일산병원 원장님이신데 재활과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 전하라 교수님 팀이 만든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경영관리 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걸 보면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암 검진율, 그 다음에 치사율이 낮아 암 진단 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또 암 치료를 받지 않는 비율도 장애인은 40.9%, 비장애인은 32.3%, 8.6%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진행암에 대한 부분도 보면 암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비율은 14.5%. 이게 장애인입니다. 또 비장애인은 13.1%. 이런 결과를 볼 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장애인들이 너무 짧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은 건강 관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오늘 아마 통계에서 저도 느꼈고요. 아마 오늘 방송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대한 이 접근권, 이 부족,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장애인 건강권이 저는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정확한 팩트에 의한 통계 자료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입증이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앞부분 좀 빼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서울공공의료병원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여기에 함께 했을까라는 걸 보면요. 일단은 건강검진 이용 불편 해소와 또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건강검진센터 시설을 개선을 했고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시설은 물론 검사 장비와 서비스까지 개선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개선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건강검진 증진, 그 관련된 센터의 내부의 공간 활용, 그 다음에 탈의실을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환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건강검진센터 내부에
출입문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휠체어 환자의 휴식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엑스레이 촬영 전용 특수 휠체어 구비도 만들었고요. 이제 구비를 한 거죠. 그리고 검진센터의 모든 공간에 휠체어와 같은 높이의 침대와 수납 공간도 설치를 했고요. 특히 또 1대1 간호사가요, 밀착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탈의 보조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이동 등을 돕는 안내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재활의학센터 전문의와 사전의 상담을 통해서 내시경 가능 여부 결정과 또 검진 시 주의사항에 대한 또 안전 문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끝으로 개인별 증상에 따른 추가 검사 필요시 다른 진료과와도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항상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떤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예산이었었거든요. 저도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느꼈던 부분들은 장애인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위원들하고 우리 서울 시민건강국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전에도 우리 잠깐 얘기 나왔는데 질문하셨던 분 중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이제 더 말씀드리면, 농아인 분들이 이 통역이 잘 안 되니까 부산에 있는 의료원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 공원에 우리 통화 서비스를 좀 하자. 통역 서비스를. 그래서 2명이 교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 오늘 통역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의료 관련된 용어가 되게 까다로워서 일정 부분 수화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자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좀 더 우리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요부는 좀 빼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소아마비로 제가 이제 58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건강하다 그러고 더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건강합니다. 사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아파요. 솔직히 제가 한 발만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왼쪽 위가 다 아프고 그다음에 골반이 아프고 그래서 정형외과도 가게 되고 또 오른쪽 팔도 사실은 계속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게 느껴져요. 아까도 저기 나왔지만 장애인분들이 건강을 이유로 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꽤 높다라는 거, 우울감이 꽤 높다라는 거, 이런 것도 저도 중압감으로 좀 다가올 때가 솔직히 누구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보다 더 심각한 우리 장애인분들은 어떨까? 그분들 생각을 하면, 오늘 정말 이 컨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고요. 오늘 또 함께한 국립자원 연구원 분들의 노고도 저도 함께 박수를 좀 응원하고 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장애인 건강권도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의 욕구 해결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장애인 건강검진은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장애인 건강법이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좀 충실하게 이런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의료 전문가들 또 현장의 장애인 당사자니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솔직히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저희가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요. 또 목표도 꿈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또 멋진 가정도 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국립재활원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쓴소리도 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마루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애준 상임 대표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장애인의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해서 뭔가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검진을 장애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먼저 저는 그 자료집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배용호 이사님의 어떤 페이북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오늘 토론에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 올 때마다 분노하게 된다. 안내 데스크는 높아 보이지도 않고 나와는 얘기 안 하고 함께 간 활동 지원사나 근로지원인 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심지어 항상 보호자만 찾고 보호자와만 이야기하려 한다. 본인과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 보호자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네. 이 글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그 의료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여성장애인 연합의 회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말씀되는 부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큰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자체가 의료진들이 되게 시혜적이고 또 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 휠체어 타신 장애인에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의료진이 장애인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병원을 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또 첫 번째 접수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넓은 진료실, 특히 이제 전동 휠체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진료실이 너무 좁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각종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장애 유형에 맞게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또 2년마다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실시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꼭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필을 했는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병원에 대한 홍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소변 검사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화장실, 또 유방암 검사를 했을 때라든지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걸 휠체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는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장애인분들이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이제 실태조사상 보면 많이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육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같이 코로나와 같은 어떤 감염 바이러스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각종 폭력 등으로 인해서 건강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과 질병은 굉장히 사회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소수자의 질병은 다르게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 결과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공공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회, 경제, 문화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이 재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의 또 보건활동가 더 나아가 아까 박마루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어떤 경험과 증언을 토대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전국의 그 의료기관에 5% 정도가 공공병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민간 병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몰려 있을 거고 뭐 농어촌이라든지 산간지역 이런 데는 아무래도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염려스러운 지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민간의료에 그 역할을 하게 하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염려스러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장 집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다니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의원 이용률이 높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의원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보건 통계를 조금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건강보건 통계상 모든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이 취약한 상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건강 정책과 건강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오늘 복지부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은 비장애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은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수검을 해야 됨에도 낮은 상태라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거기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더욱 취약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성 장애인이 교육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권리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뭐 사회 참여 자체가 어려워서 뭐 직장 가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되게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 여성 장애인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의료 장비 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할인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차 장애가 이렇게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한 지점은 장애 건강검진 항목에 장애 유형별로 동반질환이라든지 다빈도 질환들을 조사해서 장애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항목에 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박마루 총장님처럼 저도 처음에는 걸었었는데 지금은 걷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장애는 강화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비장애인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혈압이 2명 중에 1명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심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장애인의 몸에 맞는 이렇게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장애인들도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군 선정 및 관리 부분인데요. 성이나 연령을 표준화해서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을 산출하고 위험 요인에 따른 지원 대상군을 선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여성과 노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서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언론에서 좀 봤는데요.
그 충북대 병원에서 이제 공단의 빅데이터 그 활용을 해서 연구한 결과라고 그래요. 여성 장애인이 자궁 경부암에 그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중증이 굉장히 진단 시기가 늦어져서 완치 치료를 덜 받게 된다고 되어 있고 사망 비율도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 정도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중증의 여성 장애인이 검진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중증의 여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또 교통수단 자체도 굉장히 이동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병원을 찾기가 어렵고요. 또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로 여성 장애인을 응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여성 장애인 당사자도 어떤 의료 지식에 대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국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어떤 정신과적 질환도 특히 여성이 높다고 아까 통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더 많이 배제되고 차별되고 또 폭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이 정신과적인 어떤 이런 질환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것도 언론에서 봤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심방세동 위험이 1.25배가 더 높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마음의 병이 신장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대안들이 모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의 출산율 부분은 이것도 합계 출산율이 비장애 여성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가 5.1%라고 한다면 장애 여성은 그 절반이기 때문에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장애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낮다고만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 장애인의 재생산권 측면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재생산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재생산 건강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의료 이용과 진료비,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가중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애 여성이라든지 장애 노인은 경제 활동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되게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장애로 인해서 고충이 심하다 보니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장애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더 고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딘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어떤 검진을 받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검진 기간까지 이동이 불편해서 검진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검진 센터 설립이 현실적이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해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공공의원을 많이 이렇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병원의 응급 상황 때 이송하는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원들 얘기 들으면 뭐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구급차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 검사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로 인해서 만무 촬영을 못하고 초음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장애 때문에 일반 내시경을 할 수 없어서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성 장애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건강검진이 형식적이고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진표 작성에서부터 진료시까지 전문 용어 등으로 해석이 어려운 경우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건강에 취약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수도고치를 눌러서 정확하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그 건강보건 통계가 시작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호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그 감회가 있고 또 이 통계를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게 사회 현상의 양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장애인들의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심정적인 거를 하나의 팩트로 하나하나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질병,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뭐 WHO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들 통계를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사회 서비스의 통계와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허회장님께서 처음에 발표하신 그 현황과 발전 계획에 저는 굉장히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지표 산출을 하고 지표 산출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좀 말씀하시기로는 뭐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이 돼야 이런 팩트를 갖고 뭔가 제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궁금증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은 빼고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유사한 통계, 저는 이제 이 건강 이 컨퍼런스를 오랫동안 참가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다 보면 약간 좀 무뎌져요.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홍보하고 표현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지체장애 중에 척수장애라고 좀 아시죠? 근데 척수장애를 지체장애가 다 대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통계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뭐 지체장애인데 기본적으로 뭐 절단, 변형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건강검진에 할 때 이제 그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대장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대장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입원 검사 같은 것도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검진 항목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척수장애인들이 방광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광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수하게 많은데, 그럼 반대로 그럼 왜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받느냐, 이런 것도 좀 조사해보면 좋겠어요. 왜 건강검진을 받을까요? 이런 것도 좀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장애인의 그 건강검진 원인과 개선 방안 7가지에 사실 모든 답이 있거든요. 이것대로만 하면 조속한 실행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과는 차별화가 있었으면 당연히 있을 테고요. 환경 개선, 장애 유형에 맞는 검진 항목 확대, 그다음에 후속 조치,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과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장애인 건강권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센터에 장애인들이 안내를 하는 일을 하거나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이 발표를 보면서 많은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통계를 기본으로 많은 그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교 연구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아주 쉬운 통계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친절한 통계시, 뭐 통계학교,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여기 뭐 장애인 관계자분한테도 뭔가 설명을 하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많은 데이터를 비장애인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들이 뭐 돈이 많이 들고 병원도 안 가고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발표해야지, 그렇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면은 장애인들은 돈 많이 들어. 지금 뭐 지하철 사태와 같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그 건강보건 통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요. 향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많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찬우 정책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토론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화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좀 감사 인사,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도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건강보건 통계 세미나는 항상 참석했는데 올 때마다 언제나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늘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오고 있고요.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정말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승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사님이 정말 빅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소통의 범주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접근성도 이곳이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좀 장애 관련 분야에 있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스들이 좀 모이면 사실 건강 이슈를 좀 더 힘있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이슈 화이팅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이 과정을 굉장히 깊이 좋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끼리만 공유하는 것 같아서 이 풍성한 자료가 너무 공유가 적어서 저는 이게 항상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게 하도 아쉬워서 우리 재활심포지엄 때 이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5가지 주제를 했는데 이 주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장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좀 서로 좀 확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광범위한 자료 읽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져서 쉬다가 읽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네 분의 발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좀 통계 지표에 초점을 가능한 두고 좀 궁금했던 사항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발제 내용을 쭉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것은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좀 관리하고 생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개별화된 장애인 개인의 개별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많지만 개인한테 들어가는 데이터 관리가 같이 돼야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이 크게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첫째지만, 다른 하나는 정말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치료와 관리 등과 같이 장애인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게 저는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어떤 정책이든지 소비자로서 당사자의 체감도라든지 이렇게 활용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2번째 목표, 정책의 기초자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갖고 개개인별에 맞춤화된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계 항목을 좀 보면서 뭘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거둘까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데이터를 읽으면서 제가 출산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협회에서 장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미래 투자를 하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 가정의 출산율을 우리 협회 통계에 의해서 보면, 물론 장애 여성만 출산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 가구의 출산율을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1.7배가 높습니다. 우리 통계 3,000명을 분석을 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출산율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여성 장애인의 어쨌든 합계 출산율, 조출산율, 일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여성 장애인의 임신, 육아, 출산 이 양육 정책을 이제 제가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는 사실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이 정책은 거의 완성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낮은 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쇼크였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천전략과 SDG와 UNCRPD의 이행에 대한 평가 이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중에 두 번째가 성평등과 여성장애인의 이런 생식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지표들이 좀 관리되어서 정책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임기의 여성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제가 공인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만, 진료 과목별 또는 의료 욕구별 장애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이나 이용 실태에 대한 지표가 좀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기관을 만들어봤자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인클루시브한 환경에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반 병원이라든지 의원 같은 데에서 정말 장애 친화적인 서비스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진료 과목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병원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가지, 이제 지금 이 세미나의 연구 자체, 목적의 자체가 상이할 수도 있지만, 좀 단순 지표에 대한 통계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금 5년째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좀 단순 지표로 설명되는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통계 지표 간의 상관관계나 영향 요인들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 정말 빅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연구가 좀 뒷받침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해당 질문지가 아까 폐쇄형이고 기타만 오픈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국민건강검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 의견과 저도 공감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검사 항목만 있고 형식적이다. 그 다음에 결과를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현재의 데이터만 제시하지 지속가능한 장기적 데이터를 관리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으라니까 회사에서 받지만 그 결과를 자세히 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서비스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 받을 때 됐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거를 계속 노티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연령대가 몇 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검진 받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몇 년 전에는 이 지수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러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진료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되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도 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뭐가 이슈이고 무엇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의료 서비스가 어떤 걸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라든지 진로 과목별 이용 실태라든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좀 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항목에서도 좀 추가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데 뭐 다 아까도 발표됐지만 암, 심장, 뇌혈관, 자살, 당뇨 뭐 이런 순으로 사망률이 보면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지표들이 좀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특히 혈액 검사를 하는데 대사증후군 위에 암 표지자 검사가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0가지 암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그래서 좀 암이 사망률도 높고 뭐 발병률도 높고 한다니까 암 표지자 검사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암 검사,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연령이 되지 않아도 검사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지만 맞춤형 서비스가 된다면 진짜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로 선제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준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견 하나를 더 드리면 우리의 목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이죠. 근데 아무리 장애인 개인의 생애주기별 건강과 보건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장애 친화적 건강검진 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는 굉장히 이미 일반화됐지만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사실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든지 지역의 보건소를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건강검진 뭐 어떤 전문 건강검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든지 저는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복지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의료 서비스도 해줘야 되는 전달 체계가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와 서비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깨워야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6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통해서는 좀 더 장애 당사자의 체감도가 높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명한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통계 활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가 준비되어 계신데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하렴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장애인을 집중해서 연구하기보다는 건강검진 연구를 좀 했던 연구자로서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인 건강 보건 통계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자료가 모여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 그 방대한 발표 자료를 다 이해하고 그 코멘트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에서 주로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일반 장애인 중에서 일반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수검자에 비해서 입원 이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검자 4명 중에 1명이 입원을 했으면 미수검자는 3명 중에 1명이 입원을 한 셈이고 수검자가 연간 일주일 미만만 입원하고 있는데 미수검자는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도가 심한 미수검 장애인은 더 오래 50일 이상 입원하고 있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이제 한 달 이상 길게 입원하고 있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건강검진 미수검 장애인이 입원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히려 해석을 건강검진 수검 여부가 입원에 더 영향을 준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세 번째 발표 내용에서 그 미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 장애인 실태조사 그 자료의 한계상 개인의 의료 이용 행태 변수가 포함되지는 못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장애인 실태조사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과 이제 공단의 그 의료 이용 그 자료를 연계를 해서 그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개인의 그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종속 변수로 놓고 중립 변수에 개인별 그 의료 이용 행태 변수를 추가해서 그 수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봤듯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그 해당 연도의 의료 그 입원 일수나 그 입원 이용 빈도, 횟수, 그리고 뭐 외래 일수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를 해서 이제 개인의 그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평소의 의료 이용이 건강검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수검자 중에서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반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두 집단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이제 그 일반 검진이 그 보려고 하는 목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장애인에 비해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진료받는 미수검 장애인이 이제 질병 발생 위험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미수검자에게 별도의 건강검진을 그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대로 미수검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근거로 미수검자의 장애인 검진 참여 독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건강검진 기관 그 이용이 불편해서 미수검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발표 자료 3번에서 보시면 건강검진 미수검하는 장애인들의 그 사유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재분류해 보면 필요성을 그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32,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 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예약이 어렵고 동행자가 없어서 힘들고 검진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검진기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미수검자의 한 3분의 1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제대로 이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검진의 편의성 그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진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는 앞선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검진 사유로 검진 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하다고 한 사람 비율이 응답 비중이 높은데 이 분들이 꼭 검진기관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으로도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만약에 응답을 한 것이라면 그 검진기관으로의 이동이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나 이런 친화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방문을 해서 그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5분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시나요? 예.
국립재활원의 김은주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장 또 사회복지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검진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고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이런 간담회를 계획을 작년 연말부터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2번이나 저희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가 또 연구소에서 그것도 이 통계 자료라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검진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또 주제 자체가 장애인 건강을 위한 검진 통계가 되기 위해서에 대한 부분의 주제여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국가적 차원으로 하나는 유저, 사용자 측면으로 이렇게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검진은 사실 모든 국민에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거는 사실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이라든지 계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퍼블릭 헬스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 수립이나 과업 수행을 통해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결정 과정이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검진을 주관하는 정부 범부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런 내셔널 레벨에서 목표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통계 자료가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저 입장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검진센터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검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만 그럼 유저 입장에서 이 건강검진 통계가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사실 통계가 있기 위해서는 개별 검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 검진이 뭐가 도움이 될까? 왜 이걸 내가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앞에서 발제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생일을 쭉 갔을 때 내 건강관리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결과 활용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논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공유한다라는 거, 뭐 결과 물론 나의 검진의 결과를 잘 설명받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결과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의 공유, 결과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결과를 잘 설명받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검진을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과연 뭘 의미할까?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원하시면 결과를 오셔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진료를 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있는데 이런 일단 결과를 상담하고 방문하여서 좀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부분들이 연계와 관련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뭐 정상 B가 나왔고 질환이 의심된다 했을 때 그 질환에 대한 다음번에 진단이라든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는 이 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활용 영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좀 제공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잘 이해될 수 있게 알려준다면 그러면 건강검진 꼭 필요하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접근성은 너무 말씀 많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어렵다, 접근성 했던 부분인데, 기관의 이동 접근성, 또 하나는 장비의 사용 접근성,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출장 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물론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나 기준을 좀 개선하고 또 중요한 거는 검진이라는 거는 검진의 결과의 질적인 수준, 이게 내용들을 우리가 false positive 또는 false negative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센터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여성장애인들의 암검진 문제가 정말 실제적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오늘 자료도 나왔는데 정말 똑같은 얘기였고 그럼 정말 우리나라만 그럴까?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자궁경부암에 관련한 부분들은 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검진율이 낮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 항목 설계 또 타당도 기존에 이제 국가검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에비던스가 있는 얘기냐 정말 이거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기존에 있는 항목들 플러스 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신규 항목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존의 항목들을 저희가 그걸 이제 수행을 할 때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소변검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소변검사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뭐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저귀를 사용하신 분은 소변검사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카테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각각의 케이스별로 사용자, 즉 정보 이게 검사자의 매뉴얼들이 좀 필요한 경우, 검진 항목들을 바꾸진 않더라도 매뉴얼들을 저희가 좀 제공함으로써 검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지 아니면 아예 만모라든지 이런 유방 검사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검사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방법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검진 항목들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기 아까 데이터도 나왔지만 청소년기에도 의외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데이터가 20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진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검진에 관련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런 두 가지 레벨에 대한 목표와 니즈가 잘 부합되면 사실 접근성, 아까 인클루전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사회에서 저희가 검진받고 치료받고 접근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개인 특화된 서비스 무엇보다도 이 통계를 통해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무엇보다 장애인분들이 이런 검진 서비스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통해서 받으로써 그것들을 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용되고 또 질환을 알아내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암이 만약에 암 검진뿐만 아니라 사실 암에 대한 치료라든지 케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컨티뉴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같이 논의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의 김동아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듣다가 국립재활원에서 이런 장애인 건강 통계에 관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고 또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된 게 벌써 한 그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도 또 장애인 건강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노력과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런 절절한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이제 통계를
문제를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관해서 좀 구체화해서 분석을 해주셔서 좀 더 열띤 토론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앞에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는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고 일단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치나 건강검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건강검진의 발전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통계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중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복지부와 같이 고민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검진센터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먼저 장애치나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그 법률 안에는 사실 장애인이 제대로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녹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나 이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 들어가 있고요. 법률에 아예 법 제7조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제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장애라는 장벽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건강검진의 목적에 부합하게 최대한 스크리닝을 통하여서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또 조기에 발견하여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치나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어도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정 대상은 현재 국가검진을 하고 있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료기관 종별이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급 이상이면 모두 가능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 나왔던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처음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준하는 이제 시설이 기준이 들어갔고 초반에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BF 인증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려 넣으면서 시작을 했고 또 각종 다양한 장애인들이 검진 장비가 몸에 맞지 않아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여서 이제 장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사소통을 도와드리기 위한 수어 통역사 채용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BF 인증을 받거나 BF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가서 시설 심의를 하시게 돼 있고 그 수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통과해야지 지정이 가능하고 일부 이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라고 장애인이 검진을 하는 경우에 중증 장애인이 하나여서 건당 이제 약 4만 원 좀 부족한 돈을 추가로 지금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특화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처음 저희가 구성을 할 때에 건강검진을 하는 전 단계에 사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내가 건강검진은 응급이라고는 틀리잖아요. 내가 건강검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약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단계에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을 하면 검진센터에서 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어 통역이 필요한지 어떤 휠체어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 초기에 저희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고, 장애 유형별로 이제 장애치나 건강검진이 무엇인지를 책자를 만들어서 각 장애인 단체와 또 검진센터,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어떤 의료 보건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이제 장애 특성을 모아서 15개 장애를 다 만들 수는 없어서 4가지 정도로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각장애는 특히 보이스 아이를 추가를 해서 수어 통역을 보이게 한다라든지, 뭐 시각장애는 책을 크게 만든다라든지, 발달장애는 용어를 굉장히 쉽게 하고 그림을 많이 넣는다라든지 하는 좀 미흡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치나 검진기관 매뉴얼 종사자용을 서둘러서 만들어서 이제 장애치나 검진기관 지정을 받으신 검진기관의 종사자분들이 사실은 검진은 많이 해봤지만 장애인이 낯설어서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갔는데 눈높이를 안 맞춰주는 거지만, 검진기관 종사자 입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분이 오면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격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조건 다 도와주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여쭈어 보아라. 뭐 대화할 때 눈높이를 맞춰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5개 장애 유형에 맞게 청각장애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지적장애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발달장애일 때는 놀랄 수 있으니까 어떤 자극을 피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각장애 얘기가, 의사소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어가 의료 용어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첫 해부터 3년 동안 이제 재활원 연구 용역으로 의료 용어를 수어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하고 이제 올해는 후속 연구를 못 했는데 만든 수어를 국립국어원에 등록을 하였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해당 부서가 직접 이제 수어를 사용하실 장애인 단체를 만나서, 농아인협회를 만나서 활용 방안을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신 기관이 19개 정도이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역적 편차도 있고 기관도 많이 적고, 그리고 보면 이제 공공의료원들이 꽤 그래도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원래 애초에 이제 정부의 목적은 밑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했었으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가장 큰 한계는 시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넓게 만들거나 출입구를 개선하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센터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와중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검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장애인 통계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장애인 건강 통계가 너무 좋은 통계이지만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통계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나왔지만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왜냐하면 해법을 찾으려면 단순히 일회용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무엇을 해결해야 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애치나 건강검진의 수가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아까 1인당 이제 중증 장애인이 할 경우에 한 37,000원 정도 보조가 되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검진센터 입장에서 이게 인센티브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장애 유형별로 검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드는지, 또 검진 항목별로 시간이 얼마나 더 드는지, 또는 검진 장비가 얼마나 더 고가여야 되는지, 그리고 검진센터 인력이 비장애인이나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서 얼마만큼 인력이 더 드는지 좀 더 세분화되고 숫자화된 그런 통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장애치나 장애 특성에 맞는 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 나온 통계를 재간공하고 일부를 보충을 하면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십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최범근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최봉근입니다. 보통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토론회를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리 길게 얘기를 해도 요약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다. 최대한 이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부분을 발견한 게 아까 전에 장애 검진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이제 의료비 지출하는 부분이 안 받은 분들이 훨씬 더 높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쪽에 수검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제 이유가 이제 건강한 것 같다, 이동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나 조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는 아까 이천우 하신 분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 작업들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이제 하나의 단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설 자체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진료실 자체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장비,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시는 인력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과의 어떤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정보들을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검진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것도 결국은 소통의 어떤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 소득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검진 비용에 따른 이제 부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이 돼야 이제 검진을 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아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검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편익을 따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다른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진 기간을 몇 년 전부터 지정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정하고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운영 개시하는 거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많이 이탈하는 이제 기관들도 생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이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되게 목마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를 하면 좀 더 변화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도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이런 노력을 저희도 이제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들과 그 분석들을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져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보완하고 하는 역할을 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세션에 좌장을 맡고 이 귀중한 연구들과 그다음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토론을 쭉 듣고 간단하게 제가 시간은 없지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지금 건강검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지금 현재 국가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강검진,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진 후에 병이 발견이 되는 이율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일반인도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병이 안 생기려면 고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도 없고 장애인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복지부와 주체인 그 공단과 여러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PHR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PHR 사업이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의 장애인의 건강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PHR 사업을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특히 장애인에 관한 헬스 레코드들이 잘 연결이 되면 그분들 이 집단부터 사실은 더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립재활원과 복지부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장애 친화 검진 센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만들고 싶고 실제로 이것도 아이디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장애 유형별로 좀 달리 적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보급형이라든지 보급형, 실속형 뭐 이런 패키지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중해 주신 많은 패널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번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좌장을 맡아주신 김성우 병원장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컨퍼런스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1, 2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이오니 장애인 건강보험 통계 발전을 위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년 조사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오실 거고요. 현장 조사하신 분들, 줌이라든지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곳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연구 책임자이신 호승희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일 마음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거든요. 요새 마이헬스데이터 PHR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발자국은 나갔는데 우리 데이터가 마이 데이터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해서 마이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시계열적으로 가지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단의 많은 노력 또 복지부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별개지만 저희 국립재활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PHR 기반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립재활연구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정책 형성에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또 통계의 데이터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사랑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생애 주기형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런 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의견들을 기억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험통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애인 건강보험통계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고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